네, 두 분 토론을 잘 들었고요. 이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신 네 분 선생님은 우리 발제 자료에 써 있는 그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별다른 소개 없이 첫 번째 보건사회연구원의 전 선임 연구위원이셨던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정경희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말씀 죄송한데 시간이 한 1시간 10분, 20분 정도인데 네 분이 토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적절히 시간을 소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한 한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장을 맡고 계신 이혜경 선생님께서 너무 가분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제가 그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5년 8개월 그렇게 연구를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사실 연구를 하면서 가장 좀 안타까웠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어떤 개별 정책에 대한 것은 정책적 욕구에 따라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이렇게 노인 인권이라든지 이런 그 커다란 컨셉, 당장 어떤 그 구체적인 정책적 성과가 나지는 않지만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관심이 야박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갖고 오늘 이런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돼서 굉장히 반갑다, 그리고 많이들 수고하셨다, 이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두 분 그 발표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강조하시지 않았던 왜 우리가 노인 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보고, 우리가 실제로 노인 권리에 대한 협약의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두 분 발표자께서 뒤에 부분에 고민거리로 적어주신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왜 노인 권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가? 사실 이제 전 지구적인 고령화, 우리나라도 2025년이 되면 전체 인구 중에서 20%가 65세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양적 변화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이런 양적 변화는 사실은 우리가 노인에 대한 노인의 권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 없이 우리 전 인구의 권리 증진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중요하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조금 언급이 돼 있지만 여성의 인권, 여성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스피드하게 논의가 되었지만 노인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속도가 늦다. 사실 한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 원리는 성하고 연령입니다. 그런데 왜 성에 대한 것은 비교적 빨리 관심을 갖고 협약의 수준으로 갔지만 왜 연령에 대한 것은 그렇지 못할까,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점이라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고요. 아마도 여성은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연령대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힘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었지만, 노인의 경우에는 사회 중심에서 멀어진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힘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여성 인권에 대한 논의를 벤치마킹하면서 그것에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행동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이제 몇 번씩 언급이 됐던 2002년에 마드리드에서 개최됐던 유엔의 제2차 고령화에 관한 회의에서 발표된 미파 같은 것들이 사실은 기존의 욕구에 대한 그런 개념에서
권리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그 구체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에서 아마 노인 인권에 대한 협약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이어지는 지점을 조금 더 우리가 정치하게 만들고 이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여기에 녹아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노인인권 협약에 대한 논의라고 하는 것이 권리라고 하는 그런 커다랗게 봤을 때 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제로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그 노인 권리라고 하는 것의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결국은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얘기하고도 많이 결부가 되어 있고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인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협의의 개념일까 아니면 더 상위의 개념일까 상당히 애매한 점은 있지만 제가 이런 논의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OECD라든가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기구에서 삶의 질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어떤 접점을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 모니터링 체계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협약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이냐라는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국가 간의 어떤 이런 논의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정부에 주어지는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고민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반대로 모니터링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조금은 진전이 되어야 노인 권리에 대한 협약을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어떤 속도로 진행할 것인가 하는 논의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실은 노인 권리 협약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소문 들었지만 정체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경우였었거든요. 비교적 정책 영역에 가까이 있었던 저조차도 지금 발표된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각 해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홍보를 하고 또 이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량적 비계량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이 우리가 이제 노인 인권 협약에 대한 그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뚜벅뚜벅 걸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관련해서 저는 이제 국제기구하고 개발 국가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일단 전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학자와 행동하는 사람들 간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헬페이지 코리아에서 뭐 이런 그 논의에 대한 그 연구도 하고 있으시지만 이런 것들이 정부와 아카데믹한 노력과 현장에서의 시각과 또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체 간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고요. 또 이런 논의에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비노인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사실 남성이 여성이 되는 예는 굉장히 드물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태어났을 때 성을 가지고 죽음까지 가는 경우는 이제 많지만 노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간이 태어났을 때 아이였다가 죽음이라는 과정까지 항상 노화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노인이 아니지만 노인이 될 사람들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논의의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발표 자료에 좀 고민을 담아놓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제 국제적인 그 논의에서 너무 방대하면 협의를 이끌어내기가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어 항목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고 거기에다 어떤 항목을 덧붙일 것인지, 또 고령화의 속도가 다르고 규모가 다른 국가에서 갖고 있는 문제,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발전 단계에 따라서 갖고 있는 문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협약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차피 지금 없는 상태에서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노인 권리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그 속도감을 낼 수 있는 기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보기에는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또 국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코어한 것에 대한 협의를 먼저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살을 붙여가는 작업을 해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지역 단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유엔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아시아만이라도 먼저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생각의 연속상에서 볼 때는 조금은 지역 단위에서 하는 노력은 미파 같은 경우에서 봐도 대륙 간의 또 특별한 노력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고령화의 속도라든지 사회 경제적인 수준,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서 조금 더 힘을 더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적인 인식과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두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파에 대해서 모니터링 보고서를 내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관심을 갖고 있는 부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내에서도 노인복지 정책을 하는 부서와 국제협력을 하는 부서 사이에서 어디에선가 잊혀지고 있다가 급해졌을 때 누군가가 이제 어떤 과에서 잡아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복지부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와 복지부 사이에서도 이런 국제적인 협력과 관련해서는 관심이 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인권위원회나 지금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동력을 얻기에 실제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주로 복지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처 간의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그 관련된 부처에서 조금은 구체화된 어떤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논의가, 저는 이제 어떤 저의 개인적인 관심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누구나 사회 구성원은 노인이 되기 때문에 연령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삶의 기회가 제한이 된다거나 다른 연령층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회여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요. 또 사회 정책의 산물을 누구나 연령과 무관하게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 인권 협약에 대한 논의가 결국은 연령 통합 사회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아주 궁극적인 목표를 그렇게 하나는 설정을 해놔야만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이 인구 고령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제 토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12분 쓰셨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 나중에 다시 토론에 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토론은 어렵게 모신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양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경유는 제가 참 잘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진 원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2번이나 주시고 그래서 제가 도저히 거절을 못하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제가 사실 많이 배우는 자리였고요. 앞서 정진선 교수님하고 최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을 제가 안 하겠고요. 아마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히는 건데 제가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이 노인협약이 처음 그때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들한테 이제 각 인권 조약 기구들한테 의견을 한번 제시 좀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했을 때 저희들이 한번 이거를 보면서 제가 나중에 다시 UN 그 조약기구 일을 한다면은 내가 이런 조약기구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오늘 처음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는 이실직고를 하고요. 아마 진 원장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이유는 제가 아동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가 3개인데 3번째 개인통보제도 선택의정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제가 역할을 좀 한 것 때문에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사실 장애인권리협약이 마지막 단계 논의 과정에서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제가 투입이 돼서 장애인권리협약에 투입이 돼서 그 조항들을 만드는 데에 마지막 논의 과정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조항에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는 여성 아동 이렇게 6조, 7조 한 조항에 아동을 명시하는 거는 충분치 않다. 그래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전체에 아동에 대한 언급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주류화, 메인스트리밍을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이 아마 장애인권리협약 읽어보시면은 아동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망라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토론을 하고자 나오면서 저의 그 과거의 경험을 아마 좀 빗대면서 여기에 투입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이 노인 권리 협약이 나오면서 영어로는 우리나라로 하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기 영어로 나오게 되면은 older persons라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참 older persons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연장자라고만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일단 영어 자체에서도 가장 그 협약에서 특히 이제 장애인 권리 협약 할 때도 그랬고 아동 권리 협약이 10년 걸려서 만들어졌습니다. 사회권하고 정치권도 A 규약, B 규약도 54년도에 드래프트가 만들어지고 66년도에 채택이 되고 76년도에 발효가 됐습니다. 10년 뒤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논쟁이 되는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은 정의입니다. definition. 대상이 누가 될 것이냐. 이 협약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차별에서부터 보호할 것이고 하냐라는 거가 그리고 권리 실현을 대상자가 누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논의점인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노인의 인권을 더 잘 보장하거나 차별로부터 보호 이게 아마 이 본 협약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 노령, 올더 에이지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범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범이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상당히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정진선 교수님이 발표해서 말씀하셨듯이
OHCHR이나 UN에서는 지금 older person으로 이제 규정을 하기로 합의를 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그 older person이라는 것은 노화의 과정인 결국은 생애 주기 발달을 보면 이게 연속성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 도달하는 삶의 단계의 의미와 이 노인으로 지칭하는 것은 아주 사회적인 맥락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특징한 연대기 연령을 선택해서 노년의 시장을 정의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거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협약은 60세 이상이라고 지금 정해놓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러고 보면 생애 주기에서 가장 중장년 이상을 우리가 보는 건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사회적인 어떤 구인이고 또 주관적인 건데, 저도 지금 사실은 노인복지 우리나라 정의에서도 들어가고 여기에 다 들어가는데 내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디 갔을 때 누가 노인이라고 부르면 제가 쳐다볼 것인가, 할머니 부르면 절대 안 쳐다볼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older person을 어디에다 두느냐,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는데, 근데 연령이 올라가면서부터 어떤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연령에 따른 차별, 물론 아동기의 차별하고 낮은 연령의 차별하고 노년기의 차별은 차별이라고 하지만 사실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도에 유러피언 유니언에서 Fundamental Rights Agency가 내놓은 이 협약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면서에, 물론 유럽은 이미 자기네들의 협약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연대기에 대한 연령인지, 신체적 변화에 관련된 생물학적 나이에 근거를 할 것인지, 생애 주기 동안의 정신적, 성격적 변화를 나타내는 심리적 연령을 얘기하는 것인지, 나이가 들면서 개인의 역할과 관계의 변화를 정의하는 사회적인 연령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령 차별 철폐 의무와 또는 국제적인 프레임워크에서 주요 격차에 대해서 한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인권 체제의 두드러진 특징은 연령 차별에 대한 근거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명시적인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령 차별과 그 차별적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가에 대한 명시적인 또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 성차별, 능력주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약들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인권 보장하에 연령차별적 고정관념과 이에 따른 추정, 문제들을 다루는 국제적 판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로 의미하느냐 하면, 따라서 이 노인권리협약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게 됩니다. 앞서도 우리 정진성 교수님이 잠시 언급해 주셨던 이 새로운 규범들, 아마 왜 국제협약이 안 나오느냐 하면 현재 지금 지역 규범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국가들이 이거를 아마 소극적으로 지금 움직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규범들의 또 문제점과 한계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아메리칸 컨벤션이 2015년도에 채택이 되고 17년도에 발효가 됐는데요. 인터아메리카라는 국가들은 회원국이 35개 회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8개 회원국만 비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협약이 어떤 발효를 하거나 어떤 하는데 아직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연령을 60으로 하고 자국에서 65로 했을 땐 65로 규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조약에서는 사회적인 구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권리 협약도 우리가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노인에 대한 단순히 연령에 따른 어떤 무기력이라는 게 아니라 노인에 따른 어떤 문제점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개인이 사회하고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거기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할 것은 그 장애물을 제거를 해야 된다. 고로 노인 권리 협약도 바로 그겁니다. 연령이 들면서의 사회하고의 그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이 사회가 국가가 이거를 제거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칸 차터도 있습니다. 아프리칸 차터는 2016년도 아프리칸 차터가 휴먼 라이츠가 있는데 이건 옵셔널 프로토콜로 들어갑니다. 선택 의정서로 채택이 됐는데요. 아프리카 연합은 55개국입니다. 두 나라만 비준을 했습니다. 레소토하고 베닝만 비준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아직 미발효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제인권 조약도 노인과 관련하여 또한 자율성과 독립성, 아까 최 교수님이 발표하셨을 때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협약은 아직 한 개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1년 동안의 그 오픈엔디드 워킹 그룹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들이 조금 해결이 돼야 아마 이제 실제적인 드래프팅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데이터 격차 및 결함, 데이터 컬렉션입니다. 우리가 항상 조약기구에서 조약을 이행하는데 국가가 이행하는데 데이터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항상 요구하는 게 데이터 컬렉션을 요구하는데 그 데이터가 부재하다라는 거. 그리고 국가마다 굉장한 격차가 있다라는 거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뉴 테크놀로지, 로봇 공학, 인공지능 및 기술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노년기를 들어가면서 이게 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난민, 망명 신청자 및 국내 실향 민 재난 및 긴급 상황에 대해서 이 노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차별에서부터 우리가 또 보호할 것인지가 나오는데요. 아까 토론하신 분하고 우리 최 교수님도 이게 오래 이렇게 걸렸으니까 이게 너무나 광범위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혹시 이거를 코어를 찾아내서 이걸 먼저 하자는 말씀,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의 경험에서는요.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데서 유엔에서 다시 한번 또 이거를 추가한다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권과 사회권, 문화적, 경제적 권리와 시민권, 또 정치적 권리를 다 망라하고 그리고 특별 조치. 이래서 이 노인들 때문에 어떤 것은 그 법적인 연령과 법적인 그 능력, 리거 카파시티, 나이가 먹으면 우리가 치매 현상도 오게 되고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특별 조치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뉴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여기다 다 같이 망라해서 넣어야지만 이 협약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게 채택이 되면은 이게 조항들이 또 나가게 되면 굉장히 또 추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비준국이 많이 나와야지만 이 협약이 발효를 하니까요. 그때 이제 일반 논평들을 쓰게 되고 레커멘데이션들을 쓰게 되고 하지만 새로운 협약을 다시 추가해서 넣는다라는 것은 UN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은 처음에 승인을 했던 회원국들이 다시 또 추가를 한다라는 것에 동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하려면은 새로운 협약을 만들어내는 게 더 빠르지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왜 이렇게 앞서 오늘 우리가 모인 자리가 11년이 걸렸는데 언제 이게 끝이 보일 거냐, 왜 이리 오래 걸리냐. 분명한 것은 정치적 의지의 부족입니다. 회원국들에서요. 그리고 여기에는 항상 문제는 숨어있는 문제는 예산 문제입니다. 이 예산 문제 때문에 장애인 권리 협약도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아동권리협약도 예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처음으로 A규약, B규약을 같이 합친 협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문제가 더 많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협약도 굉장히 그 지지부지하다가 누가 이거를 이니셔티브를 지었느냐 하면은 뉴질랜드가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개인이 그 유엔 대표 그 대표부의 그 대사 유엔 대사가 맥케인 대사가 나는 이거 내가 꼭 해야겠다 하고서는 이거를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 어떠한 그 대사가 누군가가 아니면은 그 워킹 그룹의 체어가 의장이 이거를 확 틀어잡지 않으면은 이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장애인 권리 협약도 그래서 시작하면서 굉장히 그 난항을 겪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노인 권리 협약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담당을 하겠느냐, 어디서 어느 그 부서도 없고 우리나라도 역시 없고, 그런데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 담당할 수 있는 대사에서 할 것이냐, OHCHR에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여성은 또 스타터스 오멘 커미션이 또 유엔 산하에 아주 딱 틀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일사천리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요. 그래서 제가 저의 경험, 3선택 의정서를 할 때 유엔은 모든 게 이제 결의안으로 시작돼서 결의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처음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을 때 처음 데마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의, 이것은 이제 그 외교적인 용어인데요. 특히 이런 인권 협약의 주 펜홀더라고 그러죠. 주로 책임을 지고 그거를 밀고 나가는 데들이 EU 아니면 그 당시에는 그롤락, 그 라틴 아메리카 쪽입니다. 그래서 EU의 슬로베니아가 그때 의장이었고요. 그리고 우루과이를 제가 컨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이제 쭉 이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솔직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3선택 의정서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 의정서는 개인 통보제도에 관한 선택 의정서입니다. 우리 18명의 아동권리위원들 자신들도 합의를 못했습니다. 나눠졌어요. 어떤 위원들은 아동은 그 개인 통보제도가 필요 없다, 할 수가 없다. 누가 이거를 소홀을 제기하느냐? 아동들의 리거 카파시티를 어떻게 볼 것이나 이런데, 그래서 1년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 토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다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가자 하고 결정을 하면서 2008년도 63차 유엔 총회에 보고를 위원장이 가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월 달에 하는데 우리가 2월 달에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를 결의를 했다고선 제가 보고서에 붙여 넣습니다. 여기에 우리 커미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했고 이게 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여러 이 협의를 계속 발품을 팔면서 대표단들하고 발품을 팔아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레졸루션이 하나 나옵니다. 이 레졸루션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그 3선택 의정서 개인 통보제도를 우리가 볼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5일간의 워킹 그룹을 설립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이게 왜 왔느냐? possibility of drafting이에요. 이게 드래프팅을 하자라는 게 아니고 아마 지금 이 노인권리협약은 애드호크 커미티가 설립이 되면서 오픈핸드 워킹 그룹이 아직까지 그 훈령을 못 받았어요. 맨데이트가 결의안에 드래프팅을 하라 하는 결의안이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은 아직도 feasibility, possibility에 대해서 각 항목들이 다
논의가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2월에 우리가 그 오픈핸드 워킹 그룹이 설립이 됐고, 또 2010년도에 가서야 2010년도에 가서야 이제는 elaborate an optional protocol, 그거는 드래프팅을 시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픈핸드 워킹 그룹에서 라포터 체어가 드래프트를 2010년도 6월에 제시를 합니다. 인권이사회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엘리멘트 페이퍼를 하나 보냅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엘리멘트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2차 워킹 그룹에서 2010년, 그리고 마지막 워킹 그룹 2011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2011년도에 미국을 포함한 36개국이 스폰서를 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 12월 19일 날 유엔 총회에서 채택이 되고 2014년도 4월 14일 날 발효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나서 주시든가, 아니면은 한국이 이 아셈에서 노인 아셈 센터에서 어느 국가를 프렌들리 스테이트를 하나 찾아서 그 국가한테 끊임없는 협의를 한 다음에 이거를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너무나 현장성 있는 생생한 다이나믹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군요. 네, 세 번째 토론은 우리 한국법제연구원의 글로벌 법제 전략 팀장님이신 장민영 박사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의 장민영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인 인권에 대해서 연구해 오신 발제자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 경청해서 들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토론은 발제에 대한 질이라기보다는 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자로서 드는 생각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노인인권 규범 형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역할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 노인인권 규범이 필요한지,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라든가 국가기관, 연구기관,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 말씀이 주셨듯이 노인 인권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먼저 이제 노인 인구의 현황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노인 인구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나 국제적인 어떤 추세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추세는 아래에서 보시는 표와 같이 국제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70년대 기준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노인 인구가 5.3%였던 반면에 2020년 기준에는 9.3%로 한 반이 2배 정도가 약간 폭증을 한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2배가 무엇입니까? 5배 이상의 그런 폭증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현상들은 오히려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노인 인권의 취약성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가부장 제도라든가 아니면 경로사상 등에 기반을 해서 어찌 보면 이제 나이가 들면 권위가 높아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어떤 사회적인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족 구조의 변화라든가 그리고 이주 형태의 다양화 그리고 도심화 현상 등으로 인해서 이런 전통적인 가족 제도의 질서들이 붕괴가 됨에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적당한 어떤 소득 지원을 받기 어렵다든가, 괜찮은 근로의 참여를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든가, 합당한 의료라든가 돌봄 서비스 등에서 배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 언급하신 바와 같이 연령 중위에 대한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노인 학대가 보편화되는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 코비드 현상은 이런 어떤 노인의 인권의 취약성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기구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해진 노인 인권이 이 현상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노인인권 규범에 대한 형성의 어떤 탄력성을 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떤 노인 학대라든가 복지에 대한 어떤 미흡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양희 교수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최근에 어떤 첨단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노인들이 첨단 기술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교육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을 활용을 할 때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들이, 체계들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무관심한 상태로 놓여지고 방치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최성지 교수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기존의 인권 규범들은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규범들에서는 이런 인권 규범들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리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들로 되어 있어서 언뜻 보기에는 이런 규정들로 노인 인권의 어떤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다는 열거를 못하고 간단하게만 보면 시민권 구역의 어떤 차별 금지라든가, 그리고 고문이라든가 비인도적 처우의 금지, 그리고 사회권 구역에서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향유할 권리, 건강권, 그리고 과학적 진보의 혜택을 받을 권리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권리들을 통해서 노인 인권의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극명한 한 예를 조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시민권 규약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국가보고제도를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위원회가 권고사항을 발표한 최종 견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 많이 주셨던 바와 같이 인권협약들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국가보고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즉, 이 협약에 나와 있는 권리들을 개별국들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4, 5년 정도 정기적으로 국가가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 다양한 시민사회 등의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것을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권고사항을 밝히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는데, 이것을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보고제도라고 합니다. 그 해당 보고제도와 관련해서 2015년도에 대한민국 관련한 시민권 규약의 내용을 찾아보면 노인 인권과 관련돼서 문제점, 권고사항을 제시한 부분은 단 이 한 패러그래프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살과 관련돼서 노인의 어떤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노인 인권에 대해서 온전히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그리고 여성들, 그리고 군인들, 군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자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일부 포함된 것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회권 규약과 관련된 또 하나의 어떤 우리 최종 견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도에 나온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권 규약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한 문서인데요. 여기에서도 노인 인권과 관련해서 다행히 여기는 노인 인권에 대한 한 패러그래프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살과 관련된 내용도 또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노인과 관련된 그런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단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빈곤과 그리고 노인 학대 문제. 여러분들 많은 논의들을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노인 인권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빈곤과 학대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사회권 규약이라든가 그리고 시민권 규약과 같은 부분으로 우리가 노인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한정적인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노인 인권 협약이라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최성지 교수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런 개별 인권 협약을 통해서는 이행 메커니즘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보고제도를 통해서 그 개별국의 어떤 인권 상황들을 개선할 수 있는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비록 비구속적인 문서일지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라든가 사회적 국제사회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무언의 어떤 그 개별국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는 것들은 충분히 공감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 제도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까 이한 교수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협약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보통 설치가 되고 그리고 일반 논평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일반 논평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협약에 있는 어떤 특정 주제라든가 특정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들을 설명하고 발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비구속적인 문서이지만 실제로 이런 어떤 문서들을 통해서 개별국들의 인권에 대해서 노인 인권과 관련해서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급력을 일으키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개인 통보 제도와 같은 부분들도 협약을 통해서 이런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국내에서 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 등을 통해서도 피의가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엔에서의 어떤 개인 통보 제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받고 그 구제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역시 비구속적이긴 하지만 우리 경험상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과 같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됐을 때는 전국적으로 국내의 어떤 인권 상황들이 개선된다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의미 있는 제도들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인권 협약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당연히 노인인권 협약이기 때문에 노인의 특성들이 반영된 그런 협약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조금 드는 생각은 여성차별 철폐 협약이라든가 아동권리 협약이라든가 장애인 권리 협약을 떠올리면 각각의 협약들이 하나의 뭐랄까 시그니처 같은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권 취약 계층에 관련된 개별적인 인권 협약이 만들어질 때는 그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특성을 반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협약만이 가지는 하나의 독특한 특성들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차별 철폐협약은 지금은 뭐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여성이라는 그룹에 대한 모든 범위에서의 차별 철폐라는 그런 하나의 확고한 시그니처를 확보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동권리협약도 단순히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아동이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 그리고 의견 청문권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시그니처를 조금 탄생시킨 그런 협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인 인권 협약 같은 경우에도 그 접근성이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이런 시그니처적인 그런 성격들을 발휘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 인권 협약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런 노인의 특성이 반영된 즉 어떤 소극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교수님 주신 말씀처럼 어떤 특별 보호의 대상이면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적극적인 참여, 자율성, 독립성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그런 어떤 노인 인권 협약만의 그런 어떤 특성이 가미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형성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숫자적인 통계가 다는 아니지만 이런 통계를 통해서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현재 상황을 조금 점검을 해본다면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유엔에 납부하는 전 세계 회원국들의 기부금 현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가장 큰 기부금을 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저쪽의 끝에 가면은 한 2.2%의 기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3개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호주와 공동 10위의 기여금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유엔에 있는 직원들의 수를 비율로 살펴본 것입니다. 193개 중에서 이제 클릭해서 쭉 찾아보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엔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는
총 70위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건의 어떤 기여금을 내면서 70위의 어떤 직원들을 일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유엔의 활동 특성상 개별 지역, 어떤 아시아 지역에서의 그런 직원들을 고용해야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력 위상, 정치적 위상에 비해서 유엔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활동은 굉장히 조금 어떤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 저희 2022년도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 법제전략팀의 사업 목표는 경계 그 너머를 위한 전략적 법제 연구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전략적 법제 연구라는 것은 어떤 미래 사회의 핵심적인 법적 논제와 관련해서 글로벌 논의에 연구원이 직접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국가의 어떤 활동을 지원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사업 목표를 잡아봤는데요. 이런 전략적 법제 연구라는 것은 저희 기관, 저희 사업에만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글로벌 인권규범 형성에 있어서 대한민국 역시 이런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해서 글로벌 인권 이슈 규범화 과정에서 어떤 다각적인 활동을 조금 하고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반인권적인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 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인권규범 형성에 있어서는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떤 문제 속에서 대한민국이 여러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라든가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좀 대변하는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입법 상황과 자료들을 좀 제출하고 이것들이 규범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주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서의 어떤 리더십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전략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나가서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려면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한 어떤 전제 요건들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런 글로벌 인권 이슈에 대해서 국내의 어떤 논의가 활성하게 진행이 되고 내용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전문적인 인력이라든가 전문적인 연구들이 집적이 되었을 때 이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노인 인권이라든가 인권 규범에 대한 어떤 인식 제고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오히려 이런 인권 규범이 형성이 되면 국내의 어떤 법제가 개선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글로벌 인권 규범이 형성되기는 과정과 함께 우리의 국내 입법에 대한 정비들도 적극적인 정비나 대응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동권리 협약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 가정이라든가 학교에서 어떤 체벌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만큼 아동 인권에 관련해서 국내의 어떤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인권 규범 형성에서도 더욱 더 당당하게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국내 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을 필두로 해서 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인 전문 법률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어떤 개별 법률에서도 노인 인권의 어떤 향상을 위해서 원용되거나 기초가 되는 그런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과 관련된 전문적인 법률은 요 4개 정도로 제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노인 인권 법제와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런 법률을 봤더니 노인 인권에 대한 전문 법률이 굉장히 부족한 수준이다. 물론 어떤 수적인 법률의 수가 어떤 법률의 질적 수준이라든가 아니면은 보호의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다만 또 어떤 그런 통계적인 차원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노인의 인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체 인구의 16%인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체 국민의 한 5% 정도입니다. 그런데 노인과 관련된 그런 법률의 수는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의 수보다 굉장히 적은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현대 사회에서 현대 국가에서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그런 뭐 지원 뭐 여러 가지 인권 보장이라는 것은 법률에 기반을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강한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법률의 수가 적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보호라든가 인권 보호 측면에서 좀 부족한 그런 부분으로 결국은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성재 교수님 발제문에서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그 권리들이 노인 인권들이 필요하고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그 단순히 뭐 복지라든가 아니면은 그 학대에 대한 방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들도 많이 필요한데, 지금 아까 나와 있었던 이런 우리의 노인과 관련된 법률들은 주로 학대라든가 아니면 복지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권리들을 규율하고 있는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법률의 부재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의 정책들, 세부적인 정책들이 마련되고 추진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률에 대한 어떤 충분한 마련이 없으면 세부적인 이런 그 정책들에 대한 수립과 시행도 미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것 같습니다. 우리 노인 인권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서 2020년 12월에 기본 계획이 마련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해당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노인 인권에 대한 부분 이번에뿐만 아니라 114번 같은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돌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등등 어떤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여러 사회 제도에 대한 정비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여성이나 아동과 같은 그런 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 계획과는 굉장히 질적인 어떤 양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어떤 아동이나 여성 같은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계획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세부 계획들이 그 PPT 자료에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인 인권과 관련해서 그렇게 다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사실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논의는 종국적으로는 노인 인권에 대한 어떤 완전한 실현, 충분한 실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기 위한 한 축으로 우리가 지금 노인 인권 규범에 대한 어떤 채택, 성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인 인권의 어떤 실현, 노인 인권 협약의 어떤 성안 이런 것과는 불가분의 관계로 노인인권 관련되는 국내법의 개선이라든가 노인인권과 관련된 인식 제고, 그리고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들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각각의 요소들은 유기적인 연계가 된 것으로서 상호작용하면서 뭔가 좀 더 시너지가 발생이 됐을 때 노인인권에 대한 어떤 보호, 그리고 노인인권 규범에 대한 성안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요소들이 충분히 충분히 이루어지면서 또한 그 요소들 간의 어떤 연결 고리를 놓지 않으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거의 발제 수준의 토론이셨습니다. 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다음 토론, 네 번째 토론은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의 사무관이신 이 모든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계시는 이동우 사무관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이혜경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인권위에서 노인인권 실무 맡고 있는 이동우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토론 시간입니다만 사실 뭐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오늘 그 발표해 주신 정진성 교수님 그리고 최성재 교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분 선생님 책과 논문 보면서 공부하였는데요. 지금도 업무하면서 제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정경희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이양희 교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도 오늘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 정리를 하고 제가 제 능력이 소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노력을 해서 인권위 그리고 아셈센터, 아셈 노인권 정책센터 또 법제연구원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이 노인 인권 보호 증진 업무를 하는데 그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이렇게 잘 축적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실무자로서 이제 실은 갖고 있던 고민들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께 나누면서 같이 좀 여쭈어보고 싶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희 토론은 간단히 마무리하고 이어서 다른 선생님들 말씀을 더 듣는 경청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여기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이나 또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한희 교수님께서 권리 실현의 대상이 그럼 누구냐? 이 새로운 국제사회 약속인 노인권리협약을 성안하였을 때 그 권리의 실현 대상은 누구를 보호하는 것이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실은 이제 국내법에서도 노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그 연령 기준 또한 노인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국제인권 조약 중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약과 비교했을 때 과연 노인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할지, 또 나아가서 그 연령 기준은 또 어떻게 할지. 그랬을 때 보통 사회 통념상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합니다만 또 통계청에서도 그렇게 통계를 또 생산하고 있고 근데 또 최근에 이제 그 다른 국제사회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또 60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그 우리 한국 사회 우리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에 그 이제 육체노동의 노동 가동 연한에 대한 연령 기준이 65세로 이렇게 상향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노인이 누구일지 그리고 노인에 대한 연령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새로운 협약을 만든다고 할 때 거기에 담겨야 하는 그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최성재 교수님께서 그동안에 논의되었던 특히 이제 여러 국제 NGO에서 이렇게 또 제기하시고 했던 그런 많은 자료들을 망라하셔서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엔의 고령화 실무그룹에서 계속 공전되었던 바 이제 그 새로운 규범의 필요성과 기존에 있는 국제인권 체제의 어떤 이행의 문제인가에 대한 것이 제기가 되는데요. 과연 우리가 새로운 노인권리 협약을 성안한다고 할 때 거기에 담겨야 하는 권리의 내용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랬을 때 기존에 물론 세계 인권 산업문과 그것을 좀 주체화한 자유권, 특히 이제 사회권 규약이 있고요. 또 정성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권 규약의 일반 논평 6번은 또 노인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내용을 또 담고 있긴 합니다. 그랬을 때 기존의 사회권 규약, 또 여성 차별 철폐 협약, 장애인 권리를 위한 협약 안에도 그런 장애를 가진 노인이나 여성 노인에 관한 규정이 있긴 하죠. 그랬을 때 다른 사회적 약자와 달리 그 노인의 주요한 특성들을 고려한 그런 권리 내용들은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은 일단 노화하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노화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과연 저희가 인권위에서 저희과에서 늘 고민하는 것이 과연 한국 사회에서 노인은 존엄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고민들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존엄한 삶은 뭐일지 또 아울러서 이 존엄한 죽음은 어떤 권리로서 그 존엄한 죽음을 누리게 한 권리는 어떻게 담겨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다른 국제인권 체제 조약에 담기지 않은 내용으로 제가 또 봤던 것은 그 장기 요양을 받을 권리나 접근성, 그리고 완화 치료 이런 부분들이 좀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에이징 인 플레이스,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나이 들기, 그러니까 최대한 그 어르신께서 사셨던 집, 마을, 그런 지역 사회에서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권리,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좀 나누고 또 여쭙고 싶고요.
저희 토론은 이렇게 마치고 다른 선생님들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네 분의 토론, 지정 토론에 대해서 발제자들의 말씀을 먼저 들을까요? 아니면 그 일반 토론을 오픈할까요? 선생님 어떠세요? 먼저 반응을 하실래요? 다 같이 다 받고? 네. 그러면 네 분의 그 토론을 지정 토론을 들었고요. 이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질문 있으실 것 같아서요. 질문을 몇 개 받고 그리고 발제자님들의 의견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홍문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질문보다는 그냥 코멘트 겸해서 한 1, 2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중요한 노인인권 포럼 발표 토론하신 여러분들의 토론 잘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유엔의 국제 노인인권 협약이 필요하다는 거하고 이것을 제정하고 만들기 위해서 한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노인 국제협약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러니까 노인은 기존 다른 비교적 등과 비교해서 아동 또는 장애인, 여성 그런 인권 협약은 있는데 노인 인권 협약은 필요 없다 하는 그 잘못된 인식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근데 노인 인권 협약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의 주장의 근거는 노인 복지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연금 주고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생존권적 기본권을 해결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선진국은 그런 걸 다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 노인 문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세계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노인 문제를 봐왔는데 한국도 지난 한 50년 동안에 노인 생존권적 기본권을 기초로 한 노인복지 정책과 제도는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인들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연령으로 인한 차별 문제도 있고요. 또 요새 경험합니다만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에서 학대 문제도 굉장히 깊고요. 그리고 과거의 노인들을 부양하고 모시는 그런 전통적인 노인 부양 전통 때문에 그 문화의 틀 속에서 껍질 속에서 덮여있는 노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노인 문제가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런 개도국과 선진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경험한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개도국의 상황에서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한 노인인권 문제와 선진국이 경험하는 이런 연령 차별이라든지 노인 학대 문제를 다 같이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경험을 전 세계에 소개하면서 우리 노인인권 협약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세계 포럼, 세계 어떤 유엔이나 이런 기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한국 정부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지금 선진국하고 비슷하게 들어가 있다 해서 노인 인권 규약이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정부 같은 데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걸 거꾸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노인 인권 규약을 만드는 데 나서겠다 이렇게 하면 저는 노인 인권 국제 규약을 만드는 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세계 노인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국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기다리시고 계신 문은현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우리 인권위원회 발제 부분에 있어서 좀 첨언하고 좀 공유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이제 국제인권과에서 2016년부터 저희들이 관리에서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부터 이제 노인인권 협약 성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에서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께서 이제 노인인권 협약 작성 그룹에 대한 필요성을 의견을 제시하셔가지고 저희가 시민사회와 국가인권기구와 학계 포함해서 노인인권 전문가 그룹이 형성이 돼서 지금 협약 초안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 회의를 한 2번 정도 개최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현재 어떤 비공식적인 그런 전문가 그룹이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식적인 노인인권 협약 작성 그룹에 대해서는 좀 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2월 17일 날 노인인권 세계 전문가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기구를 중심으로 유엔 인권기구들이 유엔 기구들이 한 70개 참여해서 한 70여 명 정도가 줌으로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 결과 협약 성안에 대한 촉구를 하는 관리 성명서를 저희들이 마련을 했고, 또 이를 위한 공식적인 초안 작성 그룹을 요청하는 인권기구와 시민사회 공동 소환을 지금 4월에 개최되는 실무그룹 회의에 저희들이 좀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0여 단체가 현재 참여하고 있고, 또 3월 말까지 또 단체들의 어떤 참가가 좀 필요해서 여기에 계신 관련 단체들에서는 저희들이 좀 필요한 링크를 좀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좀 참여를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중요한 작업을 진행하고 계셨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링크를 널리 보내주시고요. 의견 받도록 하죠. 네, 혹시 또 다른 온라인에서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신지요? 보이세요? 별로 없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지정 토론, 지금 뭐 여러 말씀 포함해서 지정 토론자들의 여러 가지 이슈 제기, 다른 의견들이 있었었는데 두 분 발제자께서 네, 반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승경 선생님 먼저. 알겠습니다. 아니, 저 토론하신 분들께 제가 너무너무 많이 배워서 저도 지은이 선생님처럼 감동했습니다. 감동의 날이네요. 감동. 근데 유엔에서 지금 노인 인권 협약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도 저조하고, 더욱이 뭐 선진국들은 돈 들어가는 거 더 이상 안 한다. 그래서 저 조약 기구들 막 통합하려고 그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왕 있는 기구들은 없어지려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사이에 자꾸 더 생기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면 좋은지 사실은 상당히 깝깝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튼 유엔 전체의 노인 인권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키려고 그러면, 아무튼 이쪽 헌장기구 쪽에는 휴먼 라이트 카운슬의 UPR 같은 거 할 때 NGO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지금 RCM 다 합력을 해서 노인 문제 아주 강하게 제기하고, 국가보고서 심의할 때 지금 당장 아마 CCPR 준비위원회 구성돼 있죠. 그래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기적으로 모든 준비위원회에 노인 문제를 담당하는 헬페이지 한국노인복지회가
하셔도 좋고 아시안 해도 좋고 이거 반드시 넣어서 하여튼 그 국가보고서 심의할 때 조약기구에서 그다음에 휴먼 라이트 카운슬에서 할 때 노인 문제가 막 많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그 우리나라하고 좀 친해서 같이 그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그렇게 하자. 유엔을 좀 유엔 바닥을 점령해 보자.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차은봉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한국 정부가 나서라. 근데 한국 정부 선생님이 저 보건복지부 장관 하실 때 좀 하시지. 그 지금 누가 선생님은 저 안 보이 손에 안 닿으니까 못 때리시겠지만 네 그 아셈에서 근데 정부가 우리 유엔 인권 아젠다를 만든 것이 제가 알기로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권 도시 지방 정부의 인권 이것도 아주 시민사회에서 애를 써가지고 외교부하고 우리 대표부하고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NGO들도 노력을 하고 저도 노력하고 그래가지고서는 레졸루션까지 만든 게 있고 4차 산업 그거 지금 서창동 선생님 하시는 거 그건 그래도 비교적 조금 더 크게 되는데 그런 이슈를 아젠다 하나 만드는데도 그렇게 힘이 드는데 이거를 협약기구를 만들려고 하면 아까 이항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친구 그룹을 만들면서 늘려가는 좀 그런 과정 그러니까 일본하고 역사 문제 갖고 싸우는 거를 못 본 척하고 우리 노인 문제 갖고 같이 좀 협력해 볼래 그러면 또 여러 가지 기능이 또 다른 기능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를 한다든지. 근데 우리 정부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야 되나 저 잘 모르겠는데 한국 정부가 하기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도 없고 뭐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굉장히 안 좋은 독재 정부가 좀 잡혀갈 소리인데 아무튼 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셈에서 지은이 선생님의 지략을 총동원해가지고 하시면 또 한국이 나서 근데 아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아시아만이라도 먼저 하면 어떨까 그랬는데 뭐 인터 아메리칸 기구나 아프리카 보니까 거기도 아직 형편이 아시아는 기구가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자는 거지. 인권 기구가 없으니까. 아시아 기구부터 만들어야죠. 그게 지금 정치적인 그 이슈하고 갈려가지고 아마 다음에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인권 기구 만드는 게 너무 힘드니까 노인은 그래도 비교적 정치적으로 예민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역 인권 기구도 만들고 이제 유엔에도 진출하고.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최성규 선생님. 예, 아까 지금 뭐 아시아가 좀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냐. 지금 아까 대륙 간의 권리 협약이 뭐 아세안 쪽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 아세안 11개국 플러스 원 우리나라도 뭐 속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이제 지역 간에 뭐 이렇게 그런 협약을 계속 논의를 해 왔었고 지금도 그 특별 기구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아시아 대륙 전체를 하면은 여기엔 정치 이데올로기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요. 이 문제가 뭐 따지고 보면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 또 뭐 이북도 관계돼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권리 기구에 관해서 뭔가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아시아 쪽에서 이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주도하기가 뭐 언젠가는 될 수는 있지만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분들이
쭉 이렇게 토론해 주신 내용들 보면은 뭐 이렇게 다들 그 오늘 정 교수님하고 저하고 발표한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해주셨고, 뭐 특별히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특별히 반론이라든가 또는 이런 거는 없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 그 차은공 전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 것처럼 이제 국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또 우리 여기 토론자분들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은 이 초기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7차, 8차부터 이제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조금은 활기를 떼었는데, 역시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포지션은 적극적인 어떤 주도적인 역할은 아직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의 뭐 어느 부서가 앞장을 서야 될 것도 있지만은 뭐 보건복지부도 어정쩡하고 이제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노인들을 위한 노인 권리 당사자들이 있어요. 노인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그 NGO 단체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장애인, 특히 장애인 할 때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움직여주는데, 노인들은 가장 파워풀한 단체이면서도 그런데도 관심이 없다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 노인인권 그러면 복지 오리엔테이션이 돼가지고 복지 프로그램 잘해주면 되니까, 이제 그런 데 돼 있으니까 권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단체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정부로부터 뭘 받아내려고만 자꾸 이제 복지에 관련해서 받아내려고만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 권리를 주장하는 권리 당사자들, 아주 그 의식이 없이 이런 그 어르신분도 많지만은 그 굉장히 사회적인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좀 이런 그 의식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NGO를 좀 NGO들에 참여하고, NGO를 없으면 NGO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 오픈엔디드 워킹 그룹에도 좀 참석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갤럽이 지금 한 400개 가까이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한국의 이 NGO 단체들이 거기 단독으로 참여한 거는 아마 하나인가 두 개인가밖에 없는가. 그것도 노인 당사자들 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거고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많은 그런 몇 개 대표적인 그런 노인 단체들도 전혀 노인 인권에 대해서는 그냥 그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NGO들 안 그러면 이제 민간에서 떠들어야지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지 정부가 자꾸 이제 또 유엔에 가서 목소리를 높일 텐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쪽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앞으로 이것을 그래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자꾸 푸시를 한다는 건 누가 하겠습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NGO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특히 노인 NGO 단체들, 노인들이 많이 NGO에 참여해서 이분들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 참여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까 우리 그 전략적 전략적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우리 장민영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우리 특히 지은희 원장님이 이제 오시고 나서도 이게 노인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주로 이제 NGO 단체들하고 많이 활동을 하고 참석하고 그러는데, 좀 더 이 약간의 국제적인 그런 이 위치에 좀 있으니까 이 아셈 노인 정책 센터가 좀 더 국내 NGO 단체들, 특히 노인 당사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이런 어떤 포럼을 통해서도, 다른 걸 통해서도 좀 이런 모임을 만들고 정부의 압력을 놓고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추가로 한번. 네네. 그 노인 권리 특별보고관이 지금 두 번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생긴 게 얼마 안 됐고요.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저랑 같이 임기를 첫 번째 그 특별보고관은 저랑 같이 임기를 했고요.
네, independent experts죠. 네. 그런데 두 번째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제 아셈에서 또는 국가에서 그분을 한번 초청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 국내에 이 이슈를 조금 더 상기시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고 있는 노인 권리에서 잘하고 있는 거를 스웨덴이 그 아동 권리 협약을 아동 권리의 해를 유엔에서 선포한 게 1979년도인데 78년도부터 폴란드가 주도해서 아동 권리 협약을 만들면은 79년까지는 이 협약이 만들어지겠구나 하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10년 걸렸는데 아까 스웨덴 말씀은 스웨덴은 1976년도에 그 체벌 금지법을 최초로 입법을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또 우리나라가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을 좀 이 특별보고관이 인디펜던트 엑스퍼트가 와서 보면서 그때 우리 시민사회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협력을 해서 부흥회를 좀 열으시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고, 정부의 마음을 바꿔서 정부가 우리 그래 이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하면은 대표부에서 대사가 이제 이거를 적극적으로 투입돼서 이제 참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그것도 아주 감사합니다. 전략적으로 좋은 안이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2시에 시작한 제5차 노인인권 포럼이 5시 10분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해도 될까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